사교육 시장에는 윤 선생님이 계시다면 우리 증권 시장에는 우리 윤지호 쌤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왠지 민망한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을 참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투자를. 네. 근데 공부만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참 항상 느끼지만은 어렵구나. 입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연합인포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하도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유, 영광입니다. 두 아니 누가 박사님이랑 도대체 안 부르시죠? 지점장님 계신 날 좀 불러달라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아유, 이유는 잘하셨습니다. 좀 얘기하면서 제 머리도 정리하려고 나온 거니까 네. 제가 답은 잘 모르겠네요. 야, 좋습니다. 3색 2구인데요. 각자 서로 얘기도 하고. 네. 네. 뭐 저희도 조금씩 양념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세미나 준비하는 제목인데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당장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이 열리니까 사람들은 그 걱정하는 거죠. 네. 뭐 내년에 도대체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돼? 그쵸. 4점 뭐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한 4.25 막스 봐야 되는데 뭐 4.5 이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되면 금리 상승이 멈추고 뭐 어느 순간에 좀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봤는데 뭐 그건 물건너간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채권 시장 계신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데 맞은 것 같아요.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뭐 이랬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또 하나 논리는 뭐냐면 결국은 물가 잡으려면 굉장히 금리를 그 정도 올리는 정도의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했던 간에 분기별 전도표 보면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 근데 이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경기를 상당히 상처를 주는 그런 게 나올 것이고 실적이 깨질 것이고 이제 뭐 생각하면 끝없이 이제 무서워요. 근데 제가 이랬을 때 굉장히 가끔 여기 나올 때마다 소로스 얘기를 가끔 드렸었는데 그냥 이럴 때 답답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 글 읽으면서 위안을 삼는 거죠. 네. 근데 소로스가 이제 과거에 썼던 글인데 알려진 것은 무시해버리라고 했었거든요. 네. 이미 알려진 게 그냥 두려움 아닐까? 저는 과감하게 또 우기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알려진 게 아니라 아마도 연준 공부를 너무나들 많이들 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내년에 이제 경기는 다 굉장히 뭐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경기가 좀 상처받는 거는 이제 뭐 상처받는데 그게 그렇게 뭐 심각한 수준일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냐에 관한 답변이 돼야 된다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전에 한번 나왔을 때 제가 몇 개월 전이었겠지만 그때 유가는 잡힐 것이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웃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유가는 잡혔습니다. 이건 제 가격은. 이제는 뭘 말씀드리냐면 이제 코어 CPI도 잡힌다 이제 말씀을 드리죠. 네. 결국 이번에도 코어 CPI가 참 전 놀랐어요. 사실 그날 저녁 자기 전에 보고서 그렇게 빠질 줄 몰랐거든요. 시장이. 코어 CPI가 시장이 안 좋게 나갔더라고 9시 반쯤에. 네. 좀 실망스럽네 하고서 잤더니 새벽 봤더니 리징시가 폭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코어 CPI가 좀 이건 구조적인 거 이게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뒤져보면 결국 주거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제 제가 억지로 보여드리는 거는 렌트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이건 같이 움직이는 거지만 미국의 그 소위 주거비에는 OE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오너스 이퀄벌런트 렌트인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참 웃긴 개념이에요. 자가 점유자가 자기 집에 렌트비를 낸다면 얼마일까? 근데 제일 웃긴 거는 미국 사실 지표들 보면 가끔 놀라는데 이거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렌트비가 9.6%가 있고 이 그림 보시면 OER이 29.9% 합쳐가지고 코어 CPI의 39.5%가 결국은 이러한 소위 렌트비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원래 왜 그렇다 해서 뭐 주택 가격 빠지면 바로 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시차를 두는데 여하튼 여기서 이제 질문 던지는 거죠. 지금 우리 당장은 참 어렵지만 저는 주택 가격은 빠지고 있다 보거든요. 네. 케이스 실험 매우 그렇죠. 긍정적이지만 다음 그림인데 아주 간단해요. 이건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모기지금리 이 정도 빠졌으면 쫓아 내려간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뭐 시차의 문제 아닐까. 물론 그 기간이 뭐
한 분기, 두 분기다. 근데 그걸 정확히 좀 맞추지 못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봄이 되면 괜찮아지는데 그건 참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꺾이지 못하고 통제 못할 변수냐, 통제할 수 있는 것이냐. 항상 우리가 애완견을 같이 있어도 개를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칼럼 어두운 곳에 쓰면서 개와 늑대에 관해서 제가 썼었는데 근데 이 고민하다 똑같은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인플레를 마지막으로 길들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연준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박사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채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참조할지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잡히는 과정하니까 뭐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더라도 좀 참아주시면. 근데 이 렌트비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설문입니까? 서베이예요. 설문조사 맞아요. 그럼 서베이라고 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미국의 서베이라는 오래된 데이터, ISM 보십시오. 서베이인데도 굉장히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미시간 서베이 나와도 신뢰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서베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막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웃긴 거는 거짓으로 미국의 사고하지 경기 않죠. 선행지수를 보면은 컨퍼런스 그 보도를 보지 않고 미시간 보거든요. 네. 거기 질문 항목 보면 되게 웃겨요. 주가 앞으로 오를 것인가 뭐 이런 그런 질문 보십시오. 재밌어요. 서베이 내용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정교화되어 있다 봐요. 네. 근데 여하튼 이 OEI라는 게 상당히 미국에서 중요한데 우리나라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한국은 물가가 낮죠. 왜냐면 OER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렌트비가 이거와 이제 같이 연동돼서 가는데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금리가 올랐으니까 대출 이자가 높아져서 뭐 집주인이 뭐 이걸 렌트비를 올리고 뭐 이거 일부 내용은 있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계속 작동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집가격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네. 우리나라 전세제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집값이 작년 대비 18% 정도 올랐다, 네. 미국이. 그러면은 18% 오른 걸 렌트비에 반영을 하면, 물론 금융비용까지 반영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오른 거 18% 오른 걸 지금 반영할 텐데, 네. 그럼 렌트비가 떨어지려면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정확히 들었어요. 보죠. 시차가 그 정도 있어요, 원래. 네. 집가격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떨어질 때 기다리지 않는데 제가 항상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항상 시차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주가는 경기에 몇 개월 선행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정확히 잘 안 맞고요. 보통 평균 내 가지고 대략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네. 정확히 보셨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집가격이 꺾이면 거의 뭐 좀 시차를 두고서 결국 이게 내려오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걸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럼 케이스 신뢰 지수가 20대 주택가격 지수가 지난번에 20%까지 찍었다가 드디어 이제 18%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후행적이에요, 지금도.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온 건 7월부터니까 7월 달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빠지는 속도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가 이제 말씀하시니까 네. 편한데 4분기에 미국 주택 지표 박살날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네, 모기지 금리가 네. 지금 6% 이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이제 우리 선사님께서 물가의 하락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예. 그래야 금리가 진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하락하기를 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 금리 인상의 강도가 약해질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그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상황에서 특히 지금처럼 공급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잡히려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 물가가 잡힌다고 한다면 그건 수요가 웬만큼 박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작살이 나야. 경기를 완전히 망가뜨려야 그렇죠. 된다. 채권 계신 분들이 요새 그 말씀을 잘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왜 자꾸 저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모자르게 돼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논리가 요새 많죠, 시장에. 결국은 경기를 많이 망가뜨려야 되고 상처를 줘야지만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백이 굉장히 크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주식 데이터를 볼 때 편향되게 보게 바버릇해요. 자기가 바라보는 지향점에. 그래서 좋은 지적이시고 근데 이제 경기를 그만큼까지 망가뜨릴 정도가 아닐 것 같고 의외로 4분기의 여러 지표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는 분명히 약해지고 있는데 또 경기를 더 망가뜨릴 정도로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더 숫자로 보면 편하게 내년 상반기에 6월 내에 4.5 이상은 맥스로 봐도 쉽지 않다. 사람들은 5%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4.25에서 4.5 사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저가 이런 말하면 뭐 저 채권 전문가 앞에서 좀 그런데 과거에 이게 이제 저희 채권 담당자랑 이제 해서 과거에 타이트닝 아까 이징 그거의 비율을 갖고서 어느 정도까지 열어주냐에 관한 건데 과거에 좀 75년도 80년대 사이클 정도의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열면 100bp 정도일 것 같아요. 저희는 100에서 150bp 맥스 해봤자 한 뭐 4% 정도에서 좀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번에 75pp만 딱 올리면 나온 뒤에는 100 정도 그러니까 15pp를 올리고 나면 생각보다 시장에서 야, 꽤 다음부터는 이게 속도도 둔화되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내년에 금리가 좀 하향 가능성도 연내 뭐 그거는 아직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 정도에서 좀 금리 상승이 제어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이제 근데 이 금리 상승 제어되려면 우리 계속 동업 반복인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도 다시 안 올라야 되고 네. 집 가격도 좀 진정돼야 되고 또 무엇보다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임금 관련된 부분들도 진정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좀 뭐 미국의 임금 문제도 이제 이민 다시 한번 이제 외국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뭐 이것들은 좀 추론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 보자는 거고요. 다음 그림 보는데 이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그림을 좀 보면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도 안 좋고 그랬지만 파월이 5년 후 기대 인플레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몇 시간. 네. 근데 어떻게 이게 꺾였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하여튼 이게 좀 내려왔거든요. 네. 가운데 선인데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궁금한 건 뭘까요? 그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 인플레를 잡고 싶은 거죠. 얘도 임금도 못 오른다 생각해야 되고 뭐 온갖 것이 다 해당되는데 여하튼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치고 안 나가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결국은 경기를 망가뜨려야 된다도 거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망가져야 사람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를 확실히 꺾으니까. 근데 뭐 저는 어느 정도 약간 제어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굉장히 이게 우리가 혈압이 안 잡힐 때 뭐 이약 저약 쓰다가 결국은 좀 혈압이 고혈압이 좀 진정될 때가 있는데 좀 그런 상황에 온 거 아니냐 생각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근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뭐 당신 말도 동의하고 그러는데 뭔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뭔가 모르는데 이상해. 기시감이 있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상상도 못했다. 저도 사실 상상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대략 한 1,400원, 3,300원 넘어갔을 때 주식 사면 수출죠. 네. 돈 버는 상황이었을 것이다가 시장을 좀 안이하게 봤던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생각이 바뀐 건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여전히 좀 유지하고 있다 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발간하는 금융 안전 보고서인데 하여튼 유동성을 상당히 보강해 두고 하여튼 안정성을 많이 확보해 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를 저도 얼떨결에 겪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네요. 그때는 결국 기업들이 망했던 거고 기업이 달러 조달을 못했었던 거고 종무사들이 망하면서 막 금융위기 때도 결국은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달러에 대한 고민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실 시작할 때 박사님께서 제게 혹시나 이런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질문했는데 제가 사실 그걸 파악 못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게 뭐 기시감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데이터는 아직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문제가 된다면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좀 나와야 되고 저는 들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저한테 꼭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금융기관들도 조달이 안 돼야 되는데 저는 아직 제가 그 정보가 느려서 그런지 그쪽을 포착하지 못한 상태여서 우리 은행권에서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아이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도 지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솔직히 이제 주식을 현장 참여하는 입장에서 네. 위기만 안 터지면 이 가격에 뭘 걱정하냐. 네.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위기가 터질 것 같아요. 위기만 안 터지면 뭐 여기서 한 5% 10% 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해봤어. 그 정도 넘어갈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기인지 여부를 체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그건 괜찮아요. 그런 레벨이. 근데 예. 조금 올라오더라고 확실히.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오케이. 이것도 올라오고 있죠. 예, 올라와요. 올라와서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2020년 코로나 때라든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그 송곳 올라오듯이 빵 하고 올라오잖아요. 이 그 스프레드가 하이힐드가. 이거는 조금 약간 완만하게 올라와요. 네, 하이힐드는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는데 네. 미국의 정크 본드 만기가 내년까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힐드가 많이 올라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오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금리가 올라서 우상향을 하는지 네. 그렇죠. 위기가 와서 올라오고 있는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누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왔는데 뭐 제 얘기만 해도 되지만 결국 이게 제가 모르는 어떤 시스템적 위기가 오는 거라면 지금까지 제 논리는 다 틀렸던 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하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리서치에 있다게 유리한 거는 저희 똑똑한 동료들이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걸 포착하지 못했는데 아까 이제 꼭 저에게 흥미를 유발시키셨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찾은 게 있다고 네. 뭘 제가 찾으신- 한번 말씀을 네. 저기 본부장님 시간을 조금 네. 뺏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금융 위기는 뭐 크게 보면 97년도 외환위기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잖아요. 네. 97년도는 이제 아시아 국가와 또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의 문제였던 거고 그거는 지금 우리하고는 별로 상황이 맞지 그러네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2008년도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미국의 문제였고 결국 미국의 문제였던 게 아니라 미국이 문제를 겪어서 달러화가 경색이 되니까 그 외화 유동성의 경색이 원화 유동성의 경색으로 전이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건 저도 이게 그냥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고 이 정도는 다 프라이싱 했다고 보는데 침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금융 위기로 가면은 아직도 그렇죠. 더 남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 거냐 안 갈 거냐면 저도 신이 아니니까 알 수 없는데 제가 보는 경기 침체에서 위기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저는 달러 유동성 지표라고 봐요. 그럼 달러 유동성 지표를 뭘로 보면 되냐면 환율 레벨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각도님한테 그냥 바로 여쭤볼 테니까 바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입니다. 네. 지금 1년짜리 선물 환율 혹시 얼마일 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요. 네, 모르겠는데.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 아, 저기 1년 통화 뒤에 선물 수합할 때- 환율. 네. 통화 수합하는 거 예, 송화 수합이 아니라 그냥 선물 환율. 선물. 지금 3.5%. 아니 그러니까 환율로 지금 현물 환율이 1,400원, 1,390 몇 원이잖아요. 아, 낮을 것 같습니다. 1,300원 이하일 것 같습니다. 1,300원 이하? 네네. 그러면 현물 환율보다 100원 가까이 낮다고요? 네네. 1년 뒤 이후라면서요. 네네. 네, 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지금 위기상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네. 내년도에 경기가 안정이 되면 당연히 원화는 강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 드렸던 게 뭐냐면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이 선물 환율이 미래에 대한 환율 전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 환율하고 선물 환율의 차이는 선물 환율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설명은 좀 복잡해지는데 우리 통화가 약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시죠? 미국 금리가 네, 그러니까. 높으면 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 이자를 받는 게 채권에 낫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만기 때 달러를 다시 가져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어떤 거래가 성행하냐면 현물 시장에서는 달러를 막 사고요. 선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막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물 환율은 막 치솟고 선물 환율은 내려가요. 네. 그래서 그 격차가 마이너스 폭이 커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그 금리 차에 의한 반영 시장인데 만약에 달러에 대한 유동성 경색이 오면 이 FX 수합이라는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외환 시장이 아니라 외화 자금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는 달러를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달러의 조달은 어떻게 되냐면 현물 안에서는 달러를 바이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달러를 셀하는 바이 앤 셀 거래를 동시에 하는 게 FX 수합 거래거든요. 네. 만약에 달러에 대한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면 모두 다 이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현물을 빨리 살라고 하겠죠. 그렇죠. 무조건 현물이 네.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를 펀딩하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이제 이 현물환과 현물환. 선물환의 차이가 더 심플하게 벌어지죠.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 격차가 지금 현재 선물 수합 포인트로는 마이너스 20원이 넘어갔고요. 이거를 현물 환율로 한번 나눠주면 수합 레이트인데 네, 그 수합 레이트가 현재 마이너스 1.5%예요. 근데 현재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는 현재는 없거든요. 빵이거든요. 그럼 현재 이 수합 레이트가 마이너스 1.5라는 얘기는
그래 뭐 향후에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100bp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쳐. 그 정도는 인정. 그다음에 이제 뭐 CDS 프리미엄 등등 감안해서 한 50bp 얹었다 쳐. 그러면 한 1.5% 마이너스가 약간 리즈너블한 수준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재 달러 유동성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펀딩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조달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조달이 않다.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조달하려면 비용이 비싸지고 있는 거고 아니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가면 턱 막힙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 이제 아까 수압 레이트 말씀하실 때 네. 가서야 그때서야 이해를 했는데 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가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그런 어떠한 틈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이익을 취하는 거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작동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박사님? 물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출발된 거는 결국은 워낙 달러가 강했다는 것 그 자체 아닐까요? 출발점은 그냥 네네. 그냥 달러가 강한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선물 환율하고 현물 환율은 방향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의 레벨과 수준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이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의 차이가 벌어진다면은 이거는 달러를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방지한다고 보시면 근데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만 달러 조달하기 힘드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잖느냐 지금. 그거는 그쪽 시장에서 선물한 네. 시장을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는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선물한 수합 포인트, 그다음에 선물한 수합 레이트는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10년 100bp 정도 차이 난다고까지 다 반영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금리 차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네. 달러가 정말 귀해지겠구나. 그냥 달러 조달 안 될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아까 네. 우리가 금리 때도 결국 달러 조달 못했던 거고 네. IMF 때도 이게 달러 조달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에 있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거를 정교하게 이러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차익의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끝없이 이게 고리를 밟아서 돌아간다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에 가는 거죠. 물론 그거는 분명히 저도 이제 내일부터 가서 물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이제 전 출발점이 뭐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결국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환율이라는 걸 정의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 어느 나라가 경제, 성장률의 차이라고 본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거는 다른 문제지만 달러의 유동 어떤 수급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여하튼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달러가 강하면서부터 뭔가 스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결국 성장률 차이라 본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은 성장률이 그래도 버텨주는데 가장 달러가 강해졌던 거는 유럽이 너무 부진해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한 거냐면 그 유럽이 여기서 정말 최악으로 가서 완전 망가질 거냐. 분명 그 얘기도 나올 것 같거든요. 유럽이 답이 없다. 그렇게 답이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여기 에너지 문제에서 유럽은 굉장히 자유롭지 않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도 지금이야 이렇게 됐지만 계속 보여드리면서 유로존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뭐 노르웨이로 대체되고 있다. 뭐 온갖 논리는 하고 있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고점 대비해서 44.6%가 하락했는데 근데 다시 나오는 얘기는 겨울철이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 네. 근데 제가 또 반론을 드리자면 네. 이미 러시아산은 굉장히 줄이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수출도 할 것 같고 네. 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유럽의 전기 가격도 좀 진정될 것이고 진정되고 유가도 빠질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고민은 거리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까 맨 처음 제목대로 알려진 것이 굉장히 두려운데 겨울철이 두렵거든요. 아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매크로의 문제가 있는데다가 다시 에너지 가격마저 반등하면 어떡하지? 뭐 이제 전략 비축주가 어떻게 된다.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음 그림 보면 또 9월 7일 날 묘했던 사건이 뭐냐면
사우디 아람코에서 10월에 OSP를 그냥 확 낮춰버려요. OSP가 뭡니까? 마진이에요, 마진. 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산 석유가 인도고 중국 이거 마구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시장을 뺏기면 사우디는 어떻게든 MS를 유지해야 되니까 왜 이거는 9월까지가 냉방 시즌이거든요. 얘네들은 이때가 가장 석유를 많이 써요, 자기네들이. 네.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밀어내기 수출 시작한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유가가 많은 분들이 왜 사우디가 90불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130불이었어요. 사우디는 90불만 갔으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제 같습니다. 생각에는 70불대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유가가 좀 그 정도의 4분기에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이 말씀을 간간히 세면서 드리면 에너지도 막연히들 두려워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왜 사우디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재밌는 건 다음 그림이에요. 이제 아까 이제 사실 그 달러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겠지만 나머지 지표들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의 마진 대비라고 이게 제가 항상 뭐 가끔 유튜브 나오면 미국의 신용 같은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뭔가 다 항복을 해야 주가가 돌았을 것이다. 항복한다는 게 뭘까요? 신용이 털린다 온갖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소위 마진대 빚내서 주식 뭐 투자했던 돈이 마진대이 이제 마이너스 17%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 오랫동안 데이터 보시면 이거 전년 대비입니까 혹시? 마진 대비 그러니까 저거죠. 그 YY YY 전년 그쵸? 대비. 네네. 근데 이게 보시면 그때 IT 버블 터졌을 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레벨이에요. 코로나 레벨을 더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미국의 S&P 500 기준이지만 포워드 PR이 16.2배인데 뭐 알다시피 16배가 보통 90년대 이후의 평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덧 벌써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여기서 완전히 뭐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주가가 개박살 날 거냐 이런 고민했을 때 많이들 지금 신용도 많이 털려왔구나. 그리고 다음 그림은 또 재밌는 그림인데 공교롭게도 9월 13일 날 나스닥 100의 전 종목이 다 마이너스 났거든요. 네. 100, 나스닥 100 종목에. 그날 그날 1000포인트인가 빠졌던 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을 하락 통계 봤더니 전 종목 하락 이유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이제 상승 확률이 반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은 한 2달에서 3개월 되니까 77%더라고요. 그거보다 올라 있는 확률이. 1년 뒤가 되면 다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내려와 있어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결론 부분을 서로 얘기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시스템적 위기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적인 어떤 큰 붕괴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사실 우리가 매일 여기 앉아가지고 이번 주에 75PR은 어떨까? 내 점도표 어떤 이 논의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 최근에 네. 페드가 저는 아까 그걸 일부에서 설레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금리 목표치를 30% 가까이 터미널 레이트를 3.5에서 3.75를 4.5에서 4.75를 잡았어요.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른다고 시장이 생각을 한 건 너무나 겁을 먹은 게 아닌가. 뭐 제가 연준위원도 알 수는 없는데 네. 뭐 근데 5% 얘기도 나오는 판인데 뭐 네. 지금 뭐 그 설레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준이 충분히 시장 위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너희들 장난 아니야 이번에 반드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제 지표는 안 좋아질 거고요. 네. 기업 시장은 상당히 부진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음 그림인데 2023년 이익 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도 이거를 그래도 지켜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 조정의 폭은 그렇게까지 깊진 않아요. 지금은 이 정도 이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24년에 훨씬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진이에요, 마진. 야, 마진을 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지점장님한테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박사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채권 계신 분들은 이걸 많이 안 보시기 때문에
사실 무역 적자가 심해지거나 이러면 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악화된 상황을 생각보다 영업이익률 컨선은 넣어놓고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심하게 말하면 시장에서는 아마 이거 3분기 실적 나오고 나면 엄청 더 비관적으로 때릴 거예요. 페덱스가 이번에 실적을 안 좋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경기가 망가져야 돌아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미 페덱스는 망가졌다 얘기를 한 거죠. 네. 굉장히 다가서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업이익 컨선이 이 정도 내려왔다면 물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이제는 뭐 저희가 이런 말을 해도 전저점 깨지고 이제 뭐 다들 공감대가 2000 초반까지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별 의미가 있나 지금 저는 뭐 여전히 다음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면 이익이 잡힌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무역 수지가 안 좋고 기업이 안 좋았던 원자재 가격이 비쌌던 거고 모든 기업이 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오늘부터 일단 그것부터 가격 전환한 기업부터 오르겠죠. 음식료 같은 건 돌아서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도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 외국인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기가 뭐 여전히 멀지 않은 시기에 돌아온다고 전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반론이들 나오는 게 다음 그림이에요. 무역 수지가 안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유 중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으시죠?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에서 생각보다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보면 무역 수지 적자폭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메모리 업체 주요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 그 일수인데 지금 평균 5주였었는데 지금 거의 10주에 왔거든요.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꺾일 때 시장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상당히 네. 의미 있을 네,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늦어도 내년 1분기에 꺾여요. 늦어도.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업 단에서 상당히 변화가 먼저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있고 뭐 흔히 경제에서 말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재고 조정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경제에서 말하는 거고 결국 기업 단에서 우리 기업에 가로잡고 있는 소위 재고가 가장 많이 쌓여있던 반도체 쪽 재고가 언제 밀어내기로 이것을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뭐 잘 파는 게 아니라 덤핑으로 팔겠죠. 얘들이. 공급단에서도 줄이기 시작하겠죠. 어떤 그렇죠. 식으로든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도 한두 분기 아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결론 돌아가서 우리가 항상 보여드리는 PBR 그림인데 야 여기서 물론 뭐 더 빠졌었죠. 코로나 때는 0.63배도 가고 막 이랬지만 제가 봤을 때 0.9배가 2332인데 여기가 그냥 깨고 그냥 막 내려갈 타임이냐. 네. 뭐 깨지더라도 굉장히 일시적 아니겠는가. 네. 계속 고집 피운다는 말을까지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단순한 그림 아니냐.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지금 이익 레벨이 한 15% 추가 이익된 ROE를 감안하는 거예요. 감익을 감안하는 거죠. 아, 감익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감안한다면 시장이 그렇게까지 여기 하단을 크게 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는 이래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핵심 요즘 뭐냐면 전 가끔 헷갈려요. 이렇게 시장 보고 있으면 지수가 한 2,000 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이제는 좀 비관적인 게 지배적 의견이 된 것 같고 또 그 논리가 틀리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한 3,100 이렇게 갔을 때 200 갔을 때 얼마나 상명간의 논리가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네. 그때는 유동성도 분명 기업도 돈을 잘 벌었고 경기도 좋았죠. 이상하게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고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전부터 주가는 돌아섰었거든요. 제가 아는 주식시장에서 봤던 경험은 그거였어요. 단 오늘 우리 셋이서 얘기한 것 중에 아니야 이게 결국 시스템적 위기로 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네.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상황은 아니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고 여전히 종목 위주로 골라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제가 섹터 쪽 말하면 꼭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좋아지는 거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환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업종 중에서는 반도체가 저러고 있는데 반면에 자동차는 괜찮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자동차를 선택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당연히 음식료는 좋죠. 네. 가격 정갈하니까. 또 하나 요새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유통에서 면세 같은 것들도 직접 좋아지고 뭐 신세계 같은 것들 그리고 화장품 내에서도 종목 고르고 뭐 온갖 리오프닝에 관련된 것들도 다 좋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하는 그 알려진 것들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매일매일 미국 증시 아침에 보고 아니면 연준 위원들이 한마디 한 것만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베스트 입장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두 분기를 지나고 나면 이미 좋아진 것들은 돌아서서 더 올라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불안해하던 곳들마저도 그러한 소위 출렁임이 있을 때 접근하면 매력적인 가격을 우리가 얻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스탠스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저희들 생각과는 좀 다르고 또 저희들 생각보다 최소한 $1 환율은 훨씬 더 움직였고 주가도 뭔가 저희가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저희들의 비율을 바꾼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순환적 사고를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올해는 좀 아래가 열리나 마냐 여러 논쟁을 하지만 저희는 주식을 사들어가는 그런 시기로 계속 바라보고서 지금도 연준의 발표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또 좋은 말씀 차분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제 결론 그거 같아요. 지금의 그 경제 상황이 그냥 경기 침체까지에 그친다고 한다면 그쵸. 분명히 지금의 주가는 약간 이제 사야 되는 그런 레벨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까 조금 곁들였던 거는 혹시나 이게 유동성 경색이나 금융 위기로까지 갈 수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혹시 일종의 인디케이터로 보려면 선물한 수합 포인트를 보시라. 그건 제가 그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달러 조달이 쉽지 않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물한 수합 포인트가 금융위기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이거는 뭔가 유동성의 경색이 나타날 수 있는 징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침체에 따른 저가 매수 이런 것보다는 자금 경색으로 한번 시장이 좀 패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하도 해주죠. 아니면 그러니까 저도 그걸 예측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그 인디케이터를 보면서 계속 저도 점검을 하고든요.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죠.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지금 딱 하나예요. 위기가 올 거냐 말 거냐. 맞아요. 왜냐면 위기가 안 온다면 뭐 걱정하냐 이런 입장인 거고. 네. 그런데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시계열을 좀 길게 가져가라 제발. 예. 좋은 투자자 그래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는 시계열이 몇 년짜리 시계열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그래서 지금 일주일, 2주일 만에 단박에 이 결론 안 나온다고 지금 이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도 시계열을 최소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예요. 그렇죠. 예, 한두 분기는 못 맞힌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냥 항상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자꾸 그거를 뭐 1, 2주짜리로 생각하신다거나 이러면 이 엇박이 나게 되거든요. 오늘 하신 말씀들이. 그래서 좀 시계열을 길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오랜만에. 재미없는 얘기 또 한참 더 삼. 네. 다음에도 저희 월요일 날 꼭 나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자. 장기간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